네, 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최상위 단계로 올라갔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며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이후 보름가량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립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범정부 대응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하면서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공의 사직 인원은 9,200여 명입니다. 전날보다 4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은 전공의는 8,024명입니다. 이는 전체 수련의의 65%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복귀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진이 부족하자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수술이 지연되는 비율은 30에서 많게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접수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에는 누적 149건 접수됐습니다. 여기에도 수술 연기로 인한 피해 신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공의 근무 비중이 특히 컸던 응급실의 진료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만 진료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병상이 상당 부분 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포화 상태가 환자들을 종합병원으로 몰리게 해서 연쇄적인 과부하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불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떠난 지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치료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환자들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귀한 시간일 텐데요. 예정됐던 입원 치료가 취소돼 대구와 서울을 오가면서 외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모 씨는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이틀째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2박 3일 입원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변경돼 외래 진료처럼 하루 만에 주사를 맞고 돌아가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아 첫날은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하는 생계에도 지장이 생기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 500km. 한 번 오갈 때 6시간 넘게 운전하는 수고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아내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더구나 다음 치료 일정은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도 대구도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고열이나 설사 이런 게 집에 가서 나타나면 어떨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사는 송모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남편이 세포 이식 수술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암 치료 일정이 느닷없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밀릴 수 있으니 조금 미리부터 대기를 걸어놓자, 병실을. 이런 상황인 거고, 이식센터에서는 언제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하니 그거를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고 싶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 남편의 치료 일정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착점이 없는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 안에 있는 인질 옆에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 안에 갇히면서
조차도 지금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의료 현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언제쯤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난 19일,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말기 암 환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응급실에 실려온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협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환자의 사망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전체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사직서 제출이라는 형태를 택했는데요.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복귀 명령에는 전산 로그인으로 근무한 흔적만 남겨두거나 아예 명령서를 송달받지 않는 꼼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의대 증원에 맞서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들.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유 등을 적은 사직서를 내고 잇따라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하고 나가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 사직 역시 불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6,000명 넘는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는 꼼수 회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SNS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문자로 보내두면은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 발송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달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의 병원 현장 조사는 형식적인 근무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처방을 하는 등 일한 흔적만 남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태도 진료 차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이렇게 현장 점검을 가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유효성 공방이 정부와 의사들의 머리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들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어제 눈과 비는 그쳤는데 오늘은 출근하는데 꽤 쌀쌀하더라고요. 예.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진 기온 탓에 내린 눈과 비가 그대로 얼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빙판길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도 곳곳으로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고지대나 산간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낮 동안에도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지방 곳곳으로 산발적인 강수 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에는 오늘까지 최고 10cm,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도 아침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충청과 호남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출근길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 춘천은 영하 3.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부산 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일부 중부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게는 70cm 가까이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됐고요.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 옛길 인근 산간마을. 마을 전체가 눈에 뒤덮였습니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밭을 헤치고 도착한 외딴 집. 처마 끝에 매달린 눈은 바닥에 닿을 듯합니다. 살짝 건드리자 눈무더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근데 눈 속에 갇혀지는 80대 할머니는 이웃이 뚫어준 좁은 통로를 통해 이틀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나오라. 그동안에는 집 안에 있었죠. 눈 때문에 못 나오죠. 나 올해 86인데. 연일 계속된 폭설에 몸은 녹초가 됐지만 주민들은 오늘도 삽을 들었습니다. 자칫 무너지지는 않을까 지붕까지 올라가 수시로 눈을 치웁니다. 하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틀 동안 마을 안길에 세워놓은 승용차입니다. 6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20cm 넘는 눈이 내린 강원 영동 지역 도심도 교통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속절없이 헛바퀴만 돌리던 차량은 취재진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눈길을 빠져나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는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선 차량이 수백 미터 넘게 늘어섰습니다. 30m 전진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우리 졸업식에 빨리 가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이번 폭설로 산간마을을 오가는 30여 개 버스 노선은 결행하거나 단축 운행했고 이틀간 40건이 넘는 눈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강릉 영곡면에서는 폭설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8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강원 지역, 오늘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 쌓인 아름다운 산,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싶으시겠지만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어제도 소방당국이 고립된 등산객들을 구조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다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네. 소방대원이 눈을 헤치고 걸어갑니다. 멀리 눈 속에 사람이 보이네요. 네, 눈에 고립된 등산객들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에서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이 폭설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강원 산간 지역은 최대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상태였잖아요. 산을 찾았다가 눈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119 구조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4시쯤에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고요. 3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설로 탐방로가 눈에 덮여서 등산객들이 길을 잃고 고립될 위험이 크다며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최근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하루 주가가 16%나 뛰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S&P 500과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하루 전 발표한 실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2조 원 많은 2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붐으로 1년 전에 비해 매출은 3배, 순이익은 7배나 급증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가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더 큰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We're at the beginning of a new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n now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experiencing two simultaneous transitions.
And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하루 종일 고공행진을 이어간 엔비디아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361조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을 비롯해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도 덩달아 급등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올해 최고의 날을 맞았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3% 가까이 오르며 1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Yeah, I mean, look, the godfather of AI, Jensen, NVIDIA spoke, and this is going to fuel the rest of this tech ecosystem from the hyperscale players, Microsoft. You look at Google, Amazon, and others. And 엔비디아 지분 3.5%를 보유한 젠슨 황 CEO의 자산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가 폭등에 힘입어 재산이 하루 만에 95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는 92조 원을 넘기며 세계 갑부순위 2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엔비디아가 불어넣은 시장의 기대감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우려마저 덮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심사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의 컷오프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TK 일부 지역 공천이 미뤄지는 것과 맞물려서 물갈이 외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70% 이상 선거구의 후보 선정 방식을 정했습니다. 전략공천이나 단수 추천 대상이 아니면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전통적 강세 지역의 공천 발표는 더딥니다. 서울 강남권은 8곳 가운데 4곳, TK는 25개 지역구 중 9곳이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강조했던 정치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곳들입니다.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난이도가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중진 의원들도 나오시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뇌관을 건드리는 시점을 늦추는 배경으론 오는 29일로 예정된 쌍특검 재표결이 우선 거론됩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 17표만 이탈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시행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반발에 따른 이탈표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천 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을 지켜보며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뭐 어쩔 것이다. 그런 우려 내지는 마타도어를 하신 분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현역 교체 등 논쟁적 사안이 없어서 잡음은 작지만 감동 또한 없다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대체적 평가입니다. 남은 69개 지역구, 특히 이른바 양지로 꼽히는 곳의 공천 결과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정당이 의석 나눠먹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세력이 주축인 진보당에 최대 4석을 보장한 게 불을 댕겼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3일 닻을 올릴 범야권 비례정당의 핵심 합의 내용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입니다.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국민추천 후보 4명 등 10명을 선순위에 배치하도록 한 겁니다. 당선권인 20번 안에 있는 만큼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보장해 준 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춰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 지역구에서의 여러 가지 후보들의 이 경쟁이나 난립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취지, 즉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당장 의석 나눠먹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사실상 양보한 울산 북구 지역구 의석까지 더해 최대 4석을 진보당에 준 거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꼼수 위성정당 대가로 종북 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의 원내 진출을 도왔던 겁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이런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별도의 비례정당을 먼저 만들기로 한 건 여당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 반복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만큼 의석 배분과 현역 의원 꺼주기 등 관련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일 수도권 험지를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구로를 찾았습니다. 시민 응원을 부탁하고 동시에 후보들에게는 꼭 이겨서 이걸 완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철길이 가운데로 노출돼서 지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을 둘로 나누고 지역의 소통과 지역의 발전을 좀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호준석 후보님 어때요? 맞죠? 저희 집도 바로 이제 철길 옆에 있는데 이 철길이 여기가 이제 77m거든요. 이 앞이 77m가 가로막혀 있으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조차 없고 큰 방음벽 서 있고 위에 고압선 다루고 있고 이런 철길이 있으면 국내 발전이 한계가 있어요. 20년 동안 말지 않지만 해왔는데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이 또 직접 수원에서 공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현실이 됩니다. 한 위원장은 청년 기준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높이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청년 혜택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이 지금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저희가 굉장히 수명도 늘어났고 그리고 실제 청년이 그 숫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약은 취업 연령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연령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자, 이 지역 국민의힘 후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후원 회장을 맡았는데요. 어제는 함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천수 선수 같습니다. 천수학 한번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수 한번 하자고. 민주당은 서울 마포각과 동작을 등 5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대위원장, 당 혁신위원장의 인사 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반발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공천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라는 선거의 본심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동대문을 장경태, 인천 연수갑 박찬대 등 친명계 의원들은 지역구 공천을 받았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커지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량 있는 정당의 태도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환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진통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선 후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소위 5대 비리가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50점인가 뭐 그런데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채용 비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됐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0점인 거죠.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선 없이 바로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는 전략공천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지역 공천 여부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북 부안의 한 해수욕장 근처에서 국립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구 논문 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2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남편을 억울하게 보내기 싫다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경찰이 답을 유죄로 정해두고 장기간에 걸쳐 강압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설명회를 열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물적 증거도 충분히 입증됐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를 받던 당사자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는 논문 조작 여부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유죄 추정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최근 변산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북대 교수의 유족들입니다. 이제 솔직히 다시 이제는 제가 남편을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자리까지 나오기 정말 힘들었지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억울하게 억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숨진 교수는 재계약 임용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을 임의로 조작해 국립대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때 구속됐습니다. 이후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조작이 아니라 표준 편찬을 단순히 실수로 입력한 거라며 오류 때문에 논문 내용이나 결과가 바뀌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가 해당 논문에 단순 입력 실수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기자회견 이후 유족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사했던 거 그리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무 설명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요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교수가 별다른 반발 없이 비밀번호를 스스로 적었다며 수사관과 유족의 견해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수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거쳐 석방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시각에 대해 경찰은 보증금 납입 등을 내세운 조건부 석방일 뿐이라며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70대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는 20대 손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셨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할머니의 몸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곳곳에 멍자국이며 상처에 집안에는 화장실 타일도 깨져 있고 말이죠. 넘어져서 생긴 멍과 상처가 맞나? 이거 아무리 봐도 수상하잖아요. 경찰이 손자를 추궁했습니다.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해서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세상에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명절이라고 품어준 손자가 인면수심에 폐륜하였을 줄 고인께서 어찌 아셨겠습니까?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9일 밤 11시쯤 부산 남구의 한 빌라에서 할머니가 넘어졌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폭행이 아니라 질식사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았던 수상한 정황에 경찰이 손자를 추궁했죠. 할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범행을 했다는 자백이 돌아왔습니다. 경기도에 살았던 손자는 평소에 할머니를 잘 찾지도 않았는데 명절이라고 갑자기 할머니가 계시던 부산으로 왔나 봅니다. 이게 우발적이었나 계획적이었나, 단독 범행인가, 공범이 있나,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할머니를 보러 부산에 온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이 참 말세다 싶지만 어두운 기사들 속에서도 단비 같은 좋은 뉴스들은 끊임없이 피어납니다. 한 어르신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죽음의 길목에 서게 되셨습니다. 경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심폐소생술에 나섰는데요. 위기의 생명을 살린 그 순간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제 오전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교통지도에 나선 경찰을 향해서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어르신이 다가갔는데 뭔가 좀 손을 뻗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셨나 보죠.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관이 일단은 인도로 모셔와서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때마침 동료도 도착했고요. 어르신의 의식을 확인한 뒤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또 손발이 착착 맞는 119 신고까지 일사천리에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의식을 확인하길 여러 차례 2분 만에 어르신의 의식이 돌아옵니다. 경찰관들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르신을 살뜰히 보살폈는데요.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경찰관은 울산경찰청 1기동대 소속의 김미경 경장과 최규태 경입니다. 교통지도를 하다가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 맞닥뜨렸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귀중한 목숨을 살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어르신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고요.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 때문에 서울 명동 입구가 아수라장이 됐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버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예 버스 열차가 됐고 사람들도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제 나 버스 탈까 저제 나 버스 탈까 발만 동동 구르길 한 세월이었습니다. 줄 선 건 해가 어스름한 저녁이었는데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새 밤 깊은 시각. 저녁이 있는 삶은 도로 위에서 벌어야 했고 집은 그저 잠자는 곳에 불과했던 고단한 직장인의 삶. 이제는 작별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버스 정류장 2곳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이 지도 보이시죠? 이 노선대로라면 버스 대기행 행렬이 평균 300여 미터에서 90여 미터로 3분의 1 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줄서기 표지판 뒤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듭니다. 차도에는 해당 표지판에 정차하려는 광역버스가 꼬리를 물고 서면서 일대 큰 혼잡이 빚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광역버스 정류소에 혼잡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혼잡도가 극심했던 명동 입구 부근에 광교 정류소와 명동 입구 B 등 정류소 2곳을 신설합니다. 8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정류소 2곳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렇게 하면 명동 입구 정류소의 버스 대기 행렬은 평균 312m에서 93m로 줄어듭니다. 일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7.9km에서 21km로 개선됩니다. 남대문 세무서 정류소의 경우 10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예정인 명동 성당 정류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미 1월 8일부터 진행 중인 명동 입구 정류소를 비롯해 남대문 세무서,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정류소 개선 대책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회 브리핑 끝으로 알리 같은 중국 이커머스 쇼핑몰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합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테무 같은 쇼핑몰도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배송이 너무 늦고 상품이 혹은 잘못 오고 빠져서 오고 이런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뭐합니까? 반품도 환불도 어렵고 피해 신고를 해도 번역투에 가까운 대응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쇼핑몰인 만큼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피해가 급증하고 불만이 폭주하면서 알리 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도 늘리고 한국 인력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쇼핑몰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직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소비자단체와 1372 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불만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알리 익스프레스. 2022년 93건에서 1년 만에 465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도 가죽 가방을 샀다 품질 불만족으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당하다 한 달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넘길까 생각도 하다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버리면 그쪽 입장에서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구제신청을 많이 해봐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년 사이 이용자가 2배 넘게 늘어 현재 717만 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해지 관련이 31%, 품질 불만도 18%로 나타났습니다. 반품 처리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번거롭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소비자 불만 처리의 과정에서 좀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파손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문제는 그걸 안 따를 경우에 실제로 외국 사업자한테 직접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이슈라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씨 일가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씨 측이 증거 기록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공판부터 공전했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2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정모 씨 부부와 아들. 지난해 12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13억 원어치나 사는 등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범행 고의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 씨가 고의로 감정평가를 부풀리며 잘못된 감정을 실시해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공판부터 정 씨 측이 이만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 검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 씨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한이 많이 흘렀다며 일부라도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이 끝내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검찰 기소 의견 진술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정 씨 일가의 첫 공판을 지켜본 3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정 씨 일가족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악성 임대인 일가를 엄벌을 시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정 씨 측에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에서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운용사의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하루인베스트 운용사 공동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최고 운영 책임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3년 동안 코인을 예치하면 이른바 무위험 고수익 운용 전략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고객 16,000여 명에게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경력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전 직원의 제보인데요.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원실 직원들에게 수사 목적이 아닌 단순 경력금 성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9월까지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했던 최영주 씨 제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최 씨가 공개한 검찰 내부 메신저를 보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실은 천안지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영수증에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 수행활동 지원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활비 제가 제 손으로 만져본 거 32년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입니다. 직접 그런 재무부서에 있어서 그런 걸 다뤄보면 모르겠는데. 이원석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원비를 지급했다는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일제히 특수활동비가 전달됐다면 최소 수천만 원이 사용됐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단체 측은 기밀 수사 등과 무관한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건 세금 오남용이라며 그동안 엄격한 집행을 강조해왔던 이원석 총장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18년 1월 이후부터는 말씀 주신 집행 내역과 함께 집행 증빙 자료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수사활동 초기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실에도 필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정보활동은 수사와 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체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위해 검찰 예산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이슈 준비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죠. 자, 이번 주택법 개정안으로 전세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전세값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첫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데 현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그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부동산 이슈 짚어보려다가 생중계 연결로 잠시 늦어졌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연결하려다가 그 생중계 연결을 조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예. 먼저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개정안 이제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어떤 게 달라지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법상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일반 민간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현재는 실거주 의무 시점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아파트 준공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입주를 안 하면은 벌금이나 이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시켜준다. 그러면은 3년 동안 전월세를 놓겠죠. 그 이후에 이제 거주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가 침체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 세입자일 거예요.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이제 되돌려 받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1주택자들일 텐데 또 당첨받은 분들이 이분들도 기존 집이 또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편의를 좀 봐주겠다. 그러면은 전세를 일단 끼고 어떻게 보면 임대를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유예 조치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한해서라는 가정하에 좀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미뤄진다면 지금 현재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한 77개 단지고요. 예. 아파트 수는 한 4만 9천 가구 정도인데 이미 한 6,500세대는 입주를 했습니다. 예. 그냥 지역별로 보니까요. 경기 쪽이 한 3만 천 가구, 뭐 인천이 한 9,700 가구, 서울도 제법 됩니다. 한 8,200 가구 되고요. 예. 그동안에 좀 이슈가 되었던 곳이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이잖아요. 예, 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둔촌주공의 경우는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관심이 몰리는 것 같아요. 전셋값 좀 살펴볼게요.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40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살짝 편차가 있습니다만 전세 매물이 늘면은 뭐 전셋값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가 있다고 앞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전세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전세난 가뭄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뭐 가뭄 수준입니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한 3만 2천 가구 정도 입주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한 11,000 가구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둔촌주공이 내년에 입주한다고 그러다가 올해 11월로 좀 당겨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둔촌주공이 한 12,000 가구 정도가 되는데,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입주 물량이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둔촌주공이 12,000 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조합원이 한 6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은 아까 의무 거주 요건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한 40% 정도 됩니다. 한 4,786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세 물량이 이제 풀리지 않으려다가 풀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전세를 일부 내놓을 수 있는데 예. 서울의 전체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일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숨통을 좀 터주는 수준이다. 그래서 전세 수급을 맞추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서울에서 그 전세 물량이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둔촌주공 입주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셨습니다. 근데 실거주 의무를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이 조치가 유예된다는 거지 아예 뭐 폐지가 된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고 있는 세입자 간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주기가 2년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2+2, 그래서 4년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분쟁은
안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3년 계약 매물로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2년 계약을 해버리면은 2년 뒤 세입자가 계약갱 청구권을 사용하면은 이 법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2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로 내놓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둔촌주공에서 조합원들은 업무 거주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당연히 2년짜리 전세를 내놓겠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 1년, 2년, 3년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세값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2년짜리, 3년짜리. 그렇죠? 그래서 뭐 전세 계약이 뭐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조금은 다 청와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달리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도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속 대책 논의도 좀 관련해서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다른 이슈가 바로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이제 폭넓게 해제하기로 허용하기로 한 건데 20년 만에 전면 개편이라면서요.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해당이 안 되고요. 비수도권입니다. 흔히 말하면 지방인데 예.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다. 이게 2003년 이후에 20년 말입니다. 예.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은 좀 해제하더라도 지역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환경평가 1급지, 2급지가 있어요. 이건 괜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게 전면 개발이 금지되는데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전략 사업에 한해서 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지으면 또 다른데 그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또 지정을 해서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조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린벨트는 또 총량 규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뭐 지역 전략 사업도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조금은 탄력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은 아니고 비수도권에 한해서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풀어준다는 지역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전국의 그린벨트 중에서요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한 2,428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킬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0% 정도예요. 그런데 여의도 면적이 한 837배라고 그래요. 규모는 좀 많죠. 그래서 울산, 뭐 창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쪽에 좀 몰려 있다. 이번에 해제 대상이 그쪽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원래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그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해제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번에 다 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 자체나 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이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거 때마다 조금은 해제해달라 이게 요구를 반영해서 이제 공약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을 가보셨겠지만 그 울산역에서 그 시내로 들어가면은 그거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한 25% 정도 그린벨트고 이 중에서 81%가 이제 현재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인데 그래서 땅을 좀 더 현실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좀 이용하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유도하는 원하는 만큼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실제로 이제 그 착착착 진행이 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좀 유입돼서 지방 소멸도 막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오늘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죠. 지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청사진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집 짓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 산업이나 연구나 물류센터 같은 걸 많이 조성을 하면 되면은 뭐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또 뭐 이렇게 지정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예. 외곽에다 자꾸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면은 도심 상권이 조금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심 공동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림 벨트를 풀어서 뭐 지역 경제 살리는 것은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뭐 그 전체적인 방향성. 그런데 좀 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같이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방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심 상권이 공동화되리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긍정적인 면 그리고 우려되는 면들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정책이 그렇듯 아무리 그 희망 청사진이 좋아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환경영향평가 1등급, 2등급 지역도 이제는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미래 세대랑 다 같이 써야 되는 자원인데 난개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마구잡이 개발은 불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계획 개발을 하겠죠. 난개발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아무래도 이거 공공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공공 목적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겠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 계획을 아마 다시 정립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들이 많잖아요. 이게 도시의 허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냐 환경이냐를 놓고 결국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까 이것도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지방과 굉장히 이제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그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국지적인 시장 불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린벨트는 여러 가지로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의 어떤 정도하고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 건물을 세울 수 있으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을 해버리면 외지인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이 안 됩니다. 뭐 일정 기간 사용을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항상 이게 상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이제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시장 안정, 주택 시장 안정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예. 조금이라도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규제를 좀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 주민들도 좀 더 긍정적인 어떤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궁극적으로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각 지역마다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는 정부도 그렇고 주민들도 다 바라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부작용이 예상이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계획을 좀 철저하게 수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눈,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눈비가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름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끄럼 사고에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꽤 차가운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였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영하권 추위 속에 곳곳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기온이 더 낮은 산간이나 고지대, 이면도로에는 낮 동안에도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또 남부 곳곳으로 산발적인 강수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에는 오늘까지 최고 10cm,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도 산발적인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도 곳곳으로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일부 중부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전체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업무 비중이 컸던 응급실은 환자 진료가 지연되는 과부하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진료과 가운데 한 곳이 응급실입니다. 당직 등 전공의 업무 비중이 높은 업무 특성 때문에 빈자리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만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응급실 몇 번 갔는데 그냥 응급실에서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응급실 병상이 꽉 차게 되면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 사직 여파가 덜한 종합병원 등으로 옮겨집니다. 정부는 중증과 응급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용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대체 투입된 교수와 전임의들의 피로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학병원의 수술 취소나 연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에서도 수술 지연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미뤄진 수술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는 사이 진료 공백과 환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역 병원에서도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광역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속속 도착합니다. 올해 고3이 되는 딸을 둔 엄마는 아침에 갑자기 딸이 쓰러져 다쳤는데도 제때 치료가 되지 않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이렇게 환자들을 조치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전공의 500여 명 가운데 70%가 집단 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이 아니거나 장기 입원 환자 등은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되면서 일단 특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1개 응급의료 기관 같은 경우는 24시 다 풀 가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안이 좀 커지면 우리 보건소도 조금씩 근무 시간을 좀 연장할 계획이고 공공병원에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빠져나간 전공의 자리를 채워야 하므로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사직 전에 수술을 받고도 돌볼 의사가 없어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잘 돌아가야 될 텐데 큰일은 뭐예요. 요즘 당장 약을 안 먹으면 대부분에 뭐 충격이 와버리는데 언제나 끝날려면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항암 예정이라서 입원 예정이 있었는데 그 날짜가 지금 취소되고 한 번 와서 입원해서 검사해야 될 거를 지금 3번째 와서 검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검사하고. 군 병원의 응급실까지 민간에 개방됐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사직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숫자가 10,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병원 현장에서 수련, 또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죠. 갈등의 타협점은 없는 걸까요? 전공의 입장을 직접 들어본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전 성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류오카다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본인이 누군지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이번에 2월 16일 날 사직한 류오카다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의과대학을 나왔고 이제 레지던트도 대전에서 이제 남아서 응급실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위해 이제 몸바칠 생각이었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사직 대열에 합류하신 건가요? 저랑 저 동료 하나가 제일 먼저 사직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뭐였습니까? 사실 이제 제 결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것이니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와 2,000명 증원을 보면서 사실 어떠한 통계적 근거도 찾을 수 없었고요. 어떠한 정부의 뭐 명확한 근거나 자료나 혹은 설득이나 대화 의지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미래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6일 날 저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뿐이고 이제 동료들도 같이 갈 사람은 나랑 같이 떠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황이죠. 지금 현장의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일단 어떤 직도 맡고 있지 않아서 사실 다른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이제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국민 여러분 누구나 언제든지 원할 때 저희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업을 그만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만 파업, 단체 행동, 강대강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저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로 개개별로 사직했을 뿐이고 이제 사직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환자분들의 뭐 환호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을이니까 좀 돌아와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환자분들도 을이고 옆에서 발 동동 구르는 보호자분들도 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10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200만 원, 400만 원 받는 전공의들도 을입니다. 지금 을과 을이 뭉쳐서 갑인 정부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을과 을이 뭉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촉각을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잡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환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직할 때 이제 가장 고민됐고 마지막에 망설였던 거는 이제 병동에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전 중환자실 담당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제 손에 이제 생명을 맡겨놓은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의료 체계와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미래에 수십만의 환자들이 죽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환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병원에 남아서 뭔가 타협점을 찾을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것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어떠한 대화 의지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직한 직후부터 바로 이제 업무 개시 명령과 무슨 뭐 주동자를 잡아서 처벌하겠다. 그다음에 법정 최고형을 내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지금 집마다 경찰이 찾아오고 있어요. 제 주위들 다. 그다음에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굉장한 중범죄자 같은데요. 네. 저는 정말 어떤 근거로 그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주변의 다른 전공의 분들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대화도 나누고 하시나요? 네. 저는 제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요즘? 요새요? 나는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제 뭔 일 할지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정부가 뭐 강대강대치 이러면서 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로 지금 필수 의료와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요. 정말 이 사태가 끝나도 정부의 진솔한 대화 의지와 정책 개선, 분석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정말로 안 돌아올 수 있어요. 한 3분의 1, 2분의 1은요. 정말 지금 사직서를 16일 같이 낸 동료 하나는 저희 병원 앞에 AI 뭐 직업 매칭 센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 센터. 거기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친구 하나는 바로 자격증 준비하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요. 호주 이민이었나?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어릴 때 놔뒀던 이제 뮤지션의 꿈을, 음악의 꿈을 이제 다시 펼치겠다면서 학원을 등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으로 아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거다. 이런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전공의들의 반발이 가장 눈에 띄고 지금 거세 보이거든요. 그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전공의 협의회나 이런 곳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사직한 전공의 개인일 뿐이고 제 입장은 충분히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명 증원하는 거는 이거 최소한의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이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이제 의료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고 짜깁기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2,00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자료, 첫 번째 자료에서는 시나리오 추계를 하나만 계산을 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먼저 구조적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씩 천천히 증원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것을 충분히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대 증원에 막 반대한다, 필수 의료 패키지에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 정부가 정말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겁박 주고 전공의들 보고 막 출국 금지 명령, 경찰 출두하라, 고소한다, 법정 최고형 이런 거 말고요.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를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체 누가 믿고 가겠습니까?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흔히들 응급실 가려고 했는데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응급실을 못 찾아서 계속 구급차를 타고 돌았다더라. 그리고 소아과에 가려면 뭐 오픈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침 일찍 가도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니야?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되게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점을 정부가 흐리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런 문제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어플로 문제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뭔가 의료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의사수 증원은 그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수가 적다는 이제 OECD가 통계가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맨날 인용하는데 그 의사수가 적은 똑같은 OECD 통계 나머지 항목들은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 세계에서 3위입니다. 대체 의사수가 부족하다면 왜 이렇게 건강한 거죠? 그다음에 예방 가능 사망률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35개국 중에 일본 강국이 가장 낮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제 시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OECD 수준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의사수가 적다고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 물론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25살 청년일 뿐이고요.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할 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서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도 의사수가 적게 나타나는 게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이런 독일 이런 곳들은 의사가 이제 거의 준 공무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추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뭔가 소아과 뺑뺑이 응급실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사수 적어서 그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근거도 없고 납득하기 어렵고 논리의 비약입니다.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근데 정부에서는 의사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대책을 보완책을 지금 뭐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료 패키지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패키지라는 단어를 쓸 때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상품 묶어서 이렇게 하는 이제 패키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포장지는 깔끔한 이제 선물 세트를 명절 선물 세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걸 까보니까 다 하나하나 썩어 있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예를 들면 10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사실 이제 저출산 예산이 뭐 280조가 쓰였다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방범용 CCTV 이런 예산 들어있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텐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10조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지역 의료와 그다음에 필수 의료에 얼마나 쓰이는지 수가 체계는 어떤지가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면책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공제나 면책이나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성형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지 접합술, 그러니까 손가락 잘렸을 때 붙이는 거요. 성형외과가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칼부림 사건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 환자분 중 한 분이 이제 뭐 여러 병원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막 칼부림 났을 때 꼬매는 거 성형외과에서 합니다. 왜 이거는 필수 의료가 아닙니까? 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 10조 원 투입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공연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료 사고 관련해서 형사소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진료 항목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을 그리고 사실 거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특례법을 물론 발의는 정부가 할 수 있지만 통과시키는 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 뭘 믿고 통과될 거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결국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확신할 수 있느냐? 네. 예. 자, 그리고 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면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또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부터도 이제 충청, 경상, 전라가 만나는 삼도봉 아래에서 이제 산골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에 의과대학을 나왔고 대전 성모병원을 이제 나와서 응급의학과로 진학을 해서 응급실에서 이제 지역 의료, 이제 필수 의료를 위해 일할 생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저조차도 지금의 정책에 실망하고 이렇게 의사들을 핍박하는데 대체 내가 이 사명감이 부정당하고 정말로 이 사명감을 군홧발로 짓밟는 느낌입니다. 근데 어떤 지금 유인책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유인책에 대해서도 지금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보완책과 상관없이 일단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제가 왜 이렇게 전공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시간 가까이 일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의사가 더 늘어나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근무 여건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싼 의사를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수익을 극대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이제 막 빅5 병원들은 막 몇 개월, 몇 년씩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빅5 병원 입장에서는 이 200만 원, 400만 원 하는 전공의들을 88시간으로 법적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100시간 이상이랍니다. 그 사람들을 2배 늘어났을 때 일을 절반으로 과연 줄일까요? 아닙니다. 100시간이라는 400만 원짜리 전공의를 2배로 그냥 늘릴 뿐입니다. 전공의들의 이제 필수, 그러니까 수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쭉 정리해 보자면 일단 정부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그 환경 그리고 수치를 봤을 때 의사가 부족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고 의사가 늘어나도 전공의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시고 또 정부에서 발표한 그 보완책과 관련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혹시 하나 짚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계속 질문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이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처럼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통계나 해석이나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학계와 환자들과 이제 현장의 전공의와 의사들의 소리를 듣고 충분히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대화 시작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대화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의사가 늘어나면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공의들이 더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유튜브로도 지금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좀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잖아요. 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까지 이제 충분히 수렴해서 단순히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지금 의료 문제가 있잖아요.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거 전부요. 뭐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그다음에 뭐 산청 이런 데서 4억의 의사를 못 구한다. 그다음에 뭐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좋은 수치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가능 사망률이 낮고 평균 수명이 길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무릎 수술 이런 것들요. 캐나다 이런 데 2년씩 대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병원이요. 다음 날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판단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기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수기와 논의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정부가 정말 일방적으로 보건 의료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재에 국민과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제대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소통 맞습니다. 과정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론 앞서서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본인도 지금 안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뭐 돌아갈 가능성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번 사태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만약에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제 의사라는 업을 던지고 그 다음에 산골에서 이제 뭐 낮에는 밭을 메고 밤에는 글을 쓰고 이럴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위는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주위 전공의들은 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대전협이나 의협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제 친구들을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지금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대화를 합시다. 제발요. 이건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학계와 전문가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칩시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이런 불법적이고 굉장히 거센 압박들과 이제 협박들, 겁박을 멈추어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무섭습니다. 저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옥하다 씨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실 날이 오기를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성모병원에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당의 총선 후보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위원장,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지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 전반을 지휘했었습니다. 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요.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거쳐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당의 총선 후보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